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잠수교 한강다리에서 K-팝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리는 이번 공연을 보면서 국내 대형 공연장 인프라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떠올린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에서 국내 대형 공연장 건립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 갱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에 곧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까지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나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서 실손보험의 세대별 특징과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차기 대권을 결정할 6.3 대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유세 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각 후보 오늘 일정과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별도의 공개 유세 일정 없이 오후에 열릴 3차 TV토론회 준비를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사전투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이재명 후보 이번 대선의 의미, 왜 거리 선거가 됐는지, 그리고 뭐 내란의 완전한 종식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네.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측은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네거티브가 일관되게 나와서 안타깝다면서 마지막 토론은 대한민국 위기를 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재명 후보 오늘은 공공의대 3곳, 의대 1곳, 의료원 1곳을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울산 의료원 설립, 또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이 호남 지역에는 의대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지역 공공의료 체계죠. 성남의료원하고 비슷한 모델로 네. 가는 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대학생들이 또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면은 기숙사나 원룸 때문에 학생들이 집 걱정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학교나 지자체 이런 식으로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예. 민주당은 대부분 선대위 인력을 지역으로 보내서 사전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인가요? 예, 그동안 요 며칠 김문수 후보가 그 보수 결집에 좀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죠. 네. 박정희 마케팅을 펼쳤고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후에 오후부터는 역시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이라든가 뭐 공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의 인생관이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돼서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있다라면서 사전투표 기점으로 골든크로스 실현을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돼 있고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처음으로 함께 연단에 서기도 했는데 두 네. 사람 이제 뭐 사이좋게 손 잡는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은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국민 내각추천위원회 구성 등 대통령 당선이 될 시에 즉각적으로 추진할 6대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오늘
오늘은 다른 것보다 방금 전에 그 이낙연 세미래 상임고문하고 예. 연대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네. 어제 저녁에 이 두 사람이 비공개 회동한 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뭐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라는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지를 했고 네. 이번에 이낙연 고문이 이렇게 연대하면서 아무래도 좀 중도층, 무당층을 포섭해 보겠다, 전략적으로 연합해 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이낙연 상임고문이 원래 또 호남이 뿌리고 거기 지지가 기반이었고 민주당을 뿌리로 했는데 네. 연대 이렇게 손잡는 연대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제 대선 막바지에 달하면서 빠르게 발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일정과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준석 후보도 현장 유세 없이 오늘 토론회 그리고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오늘은 신도시 공실 문제,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먼저 신도시 개발 시에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걸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기 공실상가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거고 사실은 이 공약은 그 이재명 후보 겨냥한 그 거북성도 예. 같이 노린 그런 공약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또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고 주민센터, 돌봄시설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 공실상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전 선거는 이제 이틀 남았고요. 재외국민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어요. 네, 재외국민 투표 도입한 이후에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예.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총 20만 5,268명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 중에 79.5%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80%에 거의, 네, 육박하는 80%. 거죠. 네. 근데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그때 16만 명 가량 참여를 했었고 네.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8%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투표율이 또 높았던 19대 대선 때보다도 4%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예.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86% 투표율 기록하면서 여기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네. 네, 주요 국가들도 중국이 82%, 미국 74% 이렇게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재외 투표지는 이제 외교 행랑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뒤에 회송용 봉투로 확인하고 등기로 관할 선관위에 보내서 투표 당일에 6월 3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재외국민 투표는 여건상 투표하러 가는 길도 쉽지 않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대선 후보들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주제가 정치 분야예요. 네.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내용도 내용이고 또 마지막 TV 토론이잖아요. 네. 토론은 각 후보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1분 30초간 밝히면서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지난번처럼 똑같이 6분 30초씩 시간 총량제로 자유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예상해 보건대 아마도 개헌 또 대선 결선 투표제라든가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국회의원 정족수 이런 정치 개혁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대한 그런 공격이 거세게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어전에 주력을 하면서 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 개헌, 또 외교 안보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집권 이후에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네.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에 대비한 그런 공약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1, 2차 토론을 거치면서 그 아무래도 지금 1위 후보이다 보니까 최대 약점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1위라서 네. 방어전이다 보니까 어떤 공격수로서의 느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예, 동시에 대신에 반대급부로는
유권자들에게 뭐 안정감을 얼마나 가져다 줄지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 날선 정책 검증을 벼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또 4년 중임제 개헌 공약하면서 본인이 집권하면 그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네. 이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공격하면서 자신의 개헌에 어떤 더 진정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피력할 것 같고요. 예. 이준석 후보도 예고한 대로 거북섬 이런 이재명 후보 발언들 다 하나하나 끌어올려서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게 김문수 후보나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이제 뭐 공격을 할 때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이 둘 후보보다는 나는 이재명이랑 싸울 거야. 아, 그렇죠. 예, 그 네. 체급이나 이 정도가 돼. 이렇게 1대1 이재명과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 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네. 권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이런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한 진보 계열로서 얼마나 뾰족한 시선을 보여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어쨌든 전국의 전파를 타는 TV 토론회인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난타전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오늘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 국민방송 등에서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뭐 TV 토론회까지는 이렇게 갈 것도 같은데 사실 사전 투표 전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뭐 의견들도 아직 있거든요. 네. 뭐 단일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3자 대결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또 많은 기류들이 읽혔는데요. 네. 일단은 이틀 뒤면 사전 투표 시작인데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 시작된 다음에 후보가 단일화되면 사전 투표 때 이미 그 들어간 투표 일부는 사표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그럼 내일까지가 사실상 단일화 데드라인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뭐 내일 밤 뭐 새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 가능한 상황이죠. 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단일화 물밑 작업 어떤 시그널이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 예, 라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뭐 거처도 옮기고 집에 안 들어가겠다. 전화도 안 받을 거다. 국민의힘이 집까지 쫓아올 것 같다. 이랬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사전 협의 없이 이준석 의원 그 유세 현장 가서 네. 후보 차량의 동승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네. 했어요. 예. 근데 어제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에 좀 뭔가 파격적으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네. 단일화의 전제 조건 개혁신당이 먼저 달라.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직에서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친윤계 축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런데 오늘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할 수 없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다. 톤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조금 톤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이게 좀 감지가 됐던 게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였습니다. 단일화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목매거나 그런 그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예. 근데 여기서부터 좀 기류가 바뀐 게 단일화 비관론으로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쪽으로 흐르면서 국민의힘도 태세를 좀 전환하는 네. 기류가 읽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단일화가 불발된다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준석 후보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 네네네. 우리는 유세장 가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전략에서 조금 전환점을 가져온다. 우리 단일화에 애 많이 썼다. 네, 근데 충분히. 너가 안 네.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을 하는 건 방식을 유권자들을 향해서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준석을 뽑으면 사표가 된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김문수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겠죠. 네네. 근데 재미난 건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낙연 상임고문하고 연대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 이낙연 상임고문하고 연대했다가 뒤끝이 아하. 안 좋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소식 듣고 이준석 후보가 사각형 원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모순이다 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사각형 원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곧바로 들려온 소식이 이준석 후보가 오늘 2시 2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얘기 들려오는 거는 김문수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극적으로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오후에 지켜봐야겠고요. 예. 물론 아직까지도 뭐 모든 것에 일말의 뭐 가능성 어떤 0% 100%라는 건 없으니까 네.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아, 그렇죠. 원래 뭐 당시 단일화하면 손가락 자른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었다가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끝까지 오늘 포인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아직 오늘 내일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켜보시고요. 경찰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과거 진술과 좀 다른 정황이 포착이 됐다. 또 비화폰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도 좀 파악을 한 걸로 보여요. 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네. 경찰이 최근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CCTV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3일에 국무회의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의 CCTV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이들의 앞선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해서 네. 직접 확인을 하려고 소환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전혀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 후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누군가로부터 쪽지를 받았지만 나는 안 봤다. 네. 이상민 전 장관도 쪽지를 멀리서 봤다. 그렇죠. 예, 직접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네, 했어요. 멀리서 이렇게 흘깃 봤더니 단수 내용이 적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배치되는 부분을 보고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또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관련한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네. 그럼 이 삭제를 누가 했느냐?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비화폰에 접속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공교롭게도 홍장원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날인데다가 네.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호처 쪽에서도 또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노조가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고 내일 지금 총파업을 경고했어요. 네, 노사 뭐 임단협을 하고는 있는데 이 협상이 좀처럼 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노조는 사측이 단체 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차례 노사 간의 물밑 협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협상의 핵심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뀌었던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금 인상률 논의만 진행하자라는 거고 사측은 임금 인상률 결정한 뒤에 향후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임금이 중복 인상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 거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난감한 게 바로 준공영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버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은 시민들의 그런 이동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 인상에서 버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서울시 자금이 또 들어갈 수 있게 될까봐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만일 파업이 실현이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첫 차부터 전국 단위로 예고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경기도는 좀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들려왔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부산, 창원, 울산도 28일에 전남, 광주도 29일에 일제히 파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출근길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는 꼭 이 파업 여부 확인하시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5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성수대교부터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종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론 8탄 분기점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에서 5km 막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론 진천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봅니다. IT 연구소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기술 박람회 컴퓨텍스 2025 2025에 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지난주인 20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행사인데요. 네. 컴퓨텍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IT 기술의 올림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정보통신 박람회 중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은 1981년도였는데 당시에는 대만의 컴퓨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신기술을 발표하고 협력사를 찾고 이제 미래의 이제 시장을 그려보는 이제 무대로 이제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뿐만 아니라 뭐 연구기관이나 개발자, 심지어 뭐 크리에이터나 스타트업까지 참여해서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서 이제 기술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가장 먼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뭐 태블릿 PC, OLED 디스플레이, 초소형 CPU 이런 것들이 여기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됐던 네.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은 AI PC, 뭐 로컬 AI, 개인용 로봇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쩌면은 뭐 1, 2년 안에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올 이런 신기술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그러면 컴퓨텍스 주제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올해 주제는 AI 넥스트였어요. 역시나. 네, AI의 다음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AI 기술이 끝났다. 다음은 뭐지?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집중 조명하는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뭐 AI PC, 즉 인공지능이 내장된 이런 노트북들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이런 AI PC는 단순히 뭐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뭐 집안의 IoT 기기나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와도 연결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이 일관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작년에도 AI PC가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소프트웨어 중심이 좀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까지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좀 공개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AI라고 하면은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네, 이제는 인터넷 아예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AI,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폰 자체에 AI가 아예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이 없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다가 이제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전기요금도 통신요금도 절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 주제였던 이 AI 넥스트는 기술을 단순히 보여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더 편리하게 만들까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실용적인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이렇게 쭉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들렸을까요? 네, 일단 키워드들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AI가 AI, 네, 기본이고요. 뭐 엣지 컴퓨팅, NPU, 로컬 AI, 휴머노이드 등이 있었는데 네.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행사장 입구부터 거의 모든 부스에서 AI라는 키워드는 전면에 다 내걸었다. 아, 예. 이제는 AI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나 AMD, 퀄컴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전부 다 AI에 최적화된 이런 칩셋들을 선보였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뭐 데리나 에이수스 이런 노트북 제조사들도 역시 AI 기능을 기본 탑재한 신제품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전에는 엔지니어들끼리 우리의 기술력은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는 느낌이었다면은 뽐내는, 네. 네, 지금은 얼마나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쉬운가, 네, 누구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돼 오,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들렸던 키워드 중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NPU라는 게 있어요. NPU. 이거는 네.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 네, 예전에는 뭐 CPU, GPU라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NPU가 아예 필수가 됐습니다. 네. 네, 이 NPU는 AI에 있어서 이제 필수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AI의 연산을 전담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키워드는 엔비디아. 젠슨 황 이제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네, 대만을 AI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또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네. 대만 정부랑 그다음에 TSMC, 폭스콘과 협력해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랑 뭐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최신 뭐 CPU를 1만 개 이상을 탑재한 초대형 뭐 AI 컴퓨터를 대만에 세우고 그다음에 TSMC가 AI 반도체 생산을 하고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서버와 하드웨어를 조립을 맡고 엔비디아는 이런 시스템 설계랑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예. 이 타이베이 북부에다가 아예 신사옥을 만들어서 오.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을 현지의 엔지니어도 뽑고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의 AI 혁신 거점으로 아예 키우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 잘하겠다가 아니라 협력사들을 굉장히 잘 키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협력사들 약 150개의 업체들하고 같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이 공급망하고 안정성과 기술 혁신도 역시 같이 끌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한마디로 대만의 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 AI 심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선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진짜 하나의 AI 이 공동체 어떤 마을을 만드는 네네.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까 AI PC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이번 컴퓨텍스에서 어떻게 좀 소개가 됐을까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공개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예. 작년에는 약간 뭐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좀 더 공개를 많이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CPU, GPU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NPU라는 NPU. 거가 네. 훨씬 더 진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이제 AI가 노트북 안에 들어가서 아예 이제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네. 말로만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들이 오.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은 회의 중에서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받아 적고 네.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 가능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메일까지 쓰고 그냥 메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PPT도 만들고 와. PP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한 걸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까지 만들어줘요. 영상까지. 네, 이제는 알아서 영상까지 아예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실행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제 메일로 보낸다든지 관련자들한테 와. 이렇게 해서 보다 쉽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이런 외부 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없이도 바로 컴퓨터 안에서 바로 실행되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로컬에서 작동하는 AI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인텔이나 AMD,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윈도우가 아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라는 또 AI 비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윈도우가 이제는 전원을 켜자마자 이제 항상 켰을 때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파워포인트를 키거나 그렇죠. 뭐 워드를 키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면 돼요. 아하. 네, 이제는 소통입니다. 손도 이제 까딱 안 해도 되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일부러 AI 뭐 챗GPT 더블 클릭해서 켰다면은 네. 이제는 AI가 우리 옆에서 그냥 비서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로만 실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싶은데 암산이 힘드니까 네. 말로 하면은 알아서 AI가 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네. 또 인터넷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AI PC가 기존 컴퓨터랑은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결국에는 NPU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PC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바뀐 이제 세대의 컴퓨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PU나 GPU 이게 아니라 이제는 NPU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뇌의 패턴 인식처럼 뭐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은 네. 뇌 패턴 인식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가 약간 똑똑한 계산기였다라고 네, 하면은 AI PC는 뭐 생각하는 비서를 옆에다 뒀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AI가 있다 보니 이 AI가 저를 알아서 학습을 해요. 아, 사용자에 네, 맞춰서. 사용자를 이제 맞춰가지고 네. 내가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문서 스타일, 내 목소리 톤까지 아예 이제는 감정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익히고 좀 더 한마디로 점점 사용자의 인식에 맞춰서 스타일을 어. 맞춰서 도와준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AI PC가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칩셋 회사들 뭐 아까 말씀하신 인텔이나 AMD, 퀄컴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컴퓨터 산다라고 했을 때는 CPU 뭘로 사야 돼?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CPU로만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는 NPU 성능이 PC 와.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설명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인텔, AMD, 퀄컴 이런 회사들은 뭐 반도체 삼국지다라고 불리는 만큼 아하하. 이제 굉장히 AI 전용 칩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보면은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AI PC 시대가 오면서 이 NPU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냐,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공개가 많이 됐었는데 네. 공통적인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고사양 PC를 이제는 간단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소파에다가 직물 소재로 입히는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3D로 소파를 만들었어요. 예. 소파를 만들고서 겉에가 예를 들어 가죽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녹색 가죽으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디자인 툴을 돌려가지고서 렌더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10초 이내로 와. 그냥 뚝딱 하고 끝냅니다. 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예전에는 이런 거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돼. 그렇죠, 이런 얘기 그렇죠. 했지만은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NPU다. NPU. 네. 키워드가 라고 보면 될 것 NPU 군요. 같아요. 야, AI가 이렇게 중심이 됐다는 거 충분히 알겠는데 AI 외에도 또 뭐 주목할 만한 기술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최근에도 컴퓨텍스 말고도 사실 뭐 뛰어다니는 로봇이나 네. 뭐 커피 주는 로봇들 그렇죠. 요즘 많이 보였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 이런 동작을 인식하고 AI 결합해서 이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스에서는 실제로 사람처럼 뭐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웃고 뭐 질문도 대답하고 특히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존재들이 이제 현실에 나왔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로봇이 사실 실제적으로 현재 교육이나 노인 돌봄 이런 안내 서비스에서 실제 적용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아, 네. 네, 현재 공항에서도 약간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닌데 네. 바퀴 달리는 로봇들가 돌아다니긴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이제 나올 어.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약간 특이했던 거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인 앨리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앨리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엔비디아 전시관에서 실물로 전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이제 관람객하고 주사위 놀이도 하고 아하. 네, 물도 이렇게 나눠주는 네. 이런 퍼포먼스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에너지 전략형 서버예요. 네. AI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서버들이 많을 텐데 이제는 그린 반도체라고 해서 친환경 기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뭐 기가바이트 이런 많은 회사들이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열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 오. 이제 그린 반도체 기술이 다수 전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된 기술들이 뭐 언제쯤 이게 우리 삶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네. 내년에 될까요? 일단은 AI 같은 경우는 네. 예전의 기술은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될 거예요라고 했지만은 AI는 이제는 1, 2년 안에 됩니다. 와, 네. 너무나 네. 신기하고 살짝 무섭기도 한데 네. 1, 2년 후면은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시간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따스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마주 앉다라는 표현은 한 단어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주와 앉다를 띄어서 쓰는 것일까요? 마주란 말과 함께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마주 앉다, 마주보다, 마주서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마주와 뒤에 오는 동사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마주는 서로 똑바로 향하여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왠지 뒤에 오는 말과 모두 붙여 쓰는 하나의 동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주라는 부사 뒤에 동사가 붙은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사 마주하다를 들 수 있죠. 마주하다는 마주대하다, 맞은편에 두다 등의 뜻으로 우리 아파트는 4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다. 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마주하고 앉아 밥을 먹는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동사 마주치다도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동사로 마주뜨리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어릴 적 친구와 마주뜨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마음 편히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투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기업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27도, 강릉 24도, 부산, 제주 2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내륙을 중심으로 낮 동안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 선선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울산과 경상도 내륙,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울산과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전남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 머물겠지만 인천을 비롯한 일부 중서부 지역은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각 후보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별도의 공개 유세 일정 없이 3차 TV 토론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저녁에 3차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버스노조가 내일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오늘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지자체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상황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모두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이 17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수출액은 102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8,8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난해 기준 349만 마리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엔 이들을 담아낼 대형 공연장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또 K-팝 스타들조차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무대에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서 김헌식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국내 대형 공연장 인프라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음악계에서 대형 공연장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점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음악 산업에서 그 주요 매출액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네.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는 이제 앨범 판매고가 좌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콘서트 시장, 특히 K-팝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주 매출액이 그런 앨범이 아니고 이 투어 공연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한번 월드 투어 하게 되면 네.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의 예. 그런 매출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예. 오히려 대면 체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네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 기간에 K-팝을 비대면으로만 봤던 네. 월드 팬들이 직접 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공연에 대한 열망이 커졌는데 실제로 대중음악에 관련돼서 통계를 보면 2024년에 뮤지컬 다음으로 티켓 판매액이 3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만 티켓 판매액 중 42%가 대형 공연장에서 발생을 한 거다. 근데 정작 대형 공연장이 없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예. 역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형 공연장 그럼 실태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연장은 잠실 주경기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여기는 이제 그런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스포츠 경기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곳인데 네. 이것이 이제 5만 명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가지고 2026년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만이 잔디 보호 문제가 있게 맞아요. 되면서 네. 올해부터는 자제를 시키겠다. 또 특히 지방에도 10개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잔디 보호 명목으로 대관 불허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고척돔이나 KS포돔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형 공연장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얘기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용어를 살펴드려야 되는데요. 네. 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KBS 홀이다 그러면 네. 이 정도는 한 5,000석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레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레나는 네. 10,000명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만 명 사이 이걸 네. 이제 아레나 이제 공연장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슈퍼 아레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한 3만석 정도. 그리고 돔이 5만석. 그래서 돔 공연 정도 가면은 이제 대단히 가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영광으로 알게 되고 네. 가장 큰 게 스타디움에서 7만 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스타디움, 대체적으로 슈퍼 아레나 정도 되면은 이제 대형 그런 공연장이다라고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제 5,000석만 돼도 우리나라는 큰 공연장으로 여길 만큼 좀 인프라가 약하다. 그리고 아이고. 사실은 공연의 질을 생각하면은 아레나 공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레나 공연장은 대중음악 공연장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공연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전문 공연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아레나 이제 공연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인천에 네. 아레나가 이제 최근에 15,000석 규모로 500석 규모로 이제 생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변국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이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쪽은 공연장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가까운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 음악 시장에서 2위 국가인데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따라잡아 가지고 1인당 명목 GDP가 이제 비슷한 그런 수준이 이제 됐죠. 네. 그런데 일본은 10,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부터 시작해서 돔 스타디움을 포함을 하면은 40여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맞네요. 네. 주요 도시의 10개의 아레나와 돔을 각각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2천만 명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제대로 된 전문 음악 공연장이 없는 국가는 드물다라는 거죠. 심지어 태국도 예. 아레나 공연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뭐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고 네. 미국의 경우에는 150개 이상이 있고요. 네. 유럽에는 뭐 영국, 독일, 프랑스를 합쳐서 한 130여 개가 있으니 이렇게 이제 많이 있게 되면 투어 공연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가깝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효율성도 있고 그런 점에 좀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도 큰 흥행을 거뒀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더더욱 이 공연장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일단, 공연이 실제로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일단 공연당 300만 달러 그리고 총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4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테일러 스위프트 뭐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네. 지급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까지 정부가.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조이 살세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필리핀도 수익 창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이 스위프트 공연 관객 매출이 일반 관객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했고 특히 싱가포르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2%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가능했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연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와, 이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 국내 이런 공연 문화나 K-팝 생태계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K-팝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특히 동남아나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안 패싱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뭐냐면 해외 유명한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 공연을 잘 안 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공연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더더구나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패싱을 한다는 건데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약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연장 문제가 이제 컸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대규모 공연 개최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팬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니 결국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K-팝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외 당하는 그리고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익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의 주최사 측에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유명한 뭐 가수들이 한국을 패싱하고 우리 K-팝 스타들도 외국을 해외로 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국내 공연 산업 자체 성장에도 좀 악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 산업이 크게 되면은 작은 업체들이 생겨나서 활발하게 또 도전하고 새롭게 이 미션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연 생태계를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요. 특히 창작자, 스태프, 조명, 음향 등의 내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뭐 해외 진출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K-팝에 특화된 음악 공연장이 필요한데 이 사실 해외에서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K-팝에 특화된 그 공간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굉장히 비주얼 어떤 효과라든지 그리고 군무 중심, 퍼포먼스, 그런 퍼포먼스 중심이고 관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객과의 소통에 필요한 영상 설비의 설치, 그다음에 무대 연출, 밀착형 무대, 뭐 전용 굿즈존을 뭐 옆에 이제 배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동선이라는 것도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에 이런 전용 공연장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 자체가 명소가 되고 하나의 공연장이 있게 되면 계속 해외 팬들이 거기 가고 싶다.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오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또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이런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아직 K-팝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중음악 네.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현재 국내에서 그래도 이런 대형 공연장이 좀 건설되고 있고 혹은 추진되는 곳들이 있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의정부 쪽에도 YGN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서울 아레나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제 준비했던 건데 2027년 완공 네. 예정입니다. 네. 19,000석 규모이고요. 특히 동부권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노동항이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면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고양시에 2만 명 규모의 전문 공연장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네. 좀 지지부진하다가 경기도 쪽에서 계약 해지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올해 초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K-팝 공연장을 포함한 곳은 이제 민간 기업이 추진하도록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경기도 쪽에서 담당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 시일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네.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공연장이 하나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찾는 사람들, 관광객들도 많아질 것 같고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네.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터투어먼트 경제 효과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엔터투어먼트라는 거는 오락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에다가 관광 투어를 이제 결합한 단어인데요. 네. 이른바 공연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해외 팬들 같은 경우 한국에 공연을 보러 온다 그러면 그냥 당일날 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전날 그 전날은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호텔에 이제 머물러야 되고 호텔에 머무르면서 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쇼핑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쇼핑 공간을 가게 되고 또 맛집도 가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방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연계 효과가 있는 거고 또 K-팝 같은 경우는 K-팝 스타들이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다든지 맞아요. 이런 흔적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숙박, 교통, 음식, 굿즈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그래서 국내 팬이 한 1만 명 이상 모임의 1회 공연으로 한 30에서 5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고 예. 방탄소년단이 부산에서 공연할 때도 그 지역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특히 호텔과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네. 언급이 됐었죠. 네. 심지어는 이 미국 전체주의 호텔 객실당 평균 수입 증가치보다 4% 많게는 7%까지 이렇게 네.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호텔만 그런데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렇게 많은 이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들이 빨리 많이 생겨서 K-팝도 공연 시장도 더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전원이 다음 달이면 이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 BTS와 같은 K-팝 아티스트는 이미 해외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대형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었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2016년에 발매된 BTS의 피, 땀, 눈물 함께 들으면서 이슈톡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손보험 얘기죠. 네.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뉴스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네. 특히 MZ 손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려나 관심도 많고 제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계약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 전부를 가교보험사로 이전한 뒤 다시 5대 대형 손보사로 최종적으로 분산한다는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의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 실손보험을 MZ손해보험 상품으로 가입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네네. 저는 실손보험이다 보니 앞으로 보험 갱신 시 회사마다 사업비가 달라서 전보다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민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민 뭐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인데 이게 진짜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이 꽤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사고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갱신이 부담되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경우 어떤 선택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그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이 보험료 절감 전략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서형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730번. 혹은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5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보험하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 20%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5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가인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네. 그리고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구조가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 이용량에 따라서. 네. 병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낮아지고 반대로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형태겠죠. 네네.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고요. 네. 또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을 크게 높이고요. 도수 치료나 무릎 주사 등은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보장 한도와 범위가 줄어드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런데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과 그리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1세대 및 2세대 정기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서 현재 보장 조건을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장폭이 넓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굳이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겠죠. 네. 하지만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후기 실손보험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 네. 상품 운영서나 약관을 보면 15년 또는 5년 이후에 신규 판매 중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약관상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사 약관 변경으로 결국 5세대 수준으로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후기 이 실손보험 가입자부터는 일정 시기가 되면은 무조건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2세대 후반 가입자부터
약간의 재가입 주기가 추가되었는데 2세대 후반과 3세대는 가입 후 15년이고 4세대는 5년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 4세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6년에 재가입 주기가 가장 먼저 돌아오죠. 그리고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 재가입 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가입자의 경우에는 2036년에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026년 그리고 2028년부터 2036년 그때도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일지 아니면 뭐 그다음 6세대, 7세대 상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갱신 재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세대 후반 가입자 이후부터는 뭐 어차피 이렇게 전환될 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나서 빠르게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그 실손보험 전환 여부는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르게 명확한 답을 내놓긴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경증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을 제외하면 자기부담금이 없고 2, 3세대는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1세대는 도수 치료 등의 비급여 의료비를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기도 80세 또는 100세의 갱신 주기도 3년 또는 5년으로 만기와 갱신 주기도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좀 있고 병원을 종종 가는 1세대와 2세대 전기 상품 가입자는 지금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거고요. 유지하는 쪽으로. 그런데 2세대 후반 가입자 또 3세대 가입자 가운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거의 받지 않고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현 시점 기준으로 4세대로 전환할 것이냐를 고민이 될 텐데요. 지금 4세대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5세대보다 넓고 저렴한 4세대 혜택을 5년 동안 누린 뒤에 5세대로 넘어갈 수 있고요. 2세대 이전 가입자가 5세대 전환 시에는 혜택은 대폭 줄어들지만 전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보상금 규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니 신중히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 이용이 많거나 나이가 들었다면 실손보험 환승에 신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 기준 2세대 전기 후기가 2013년 1월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아직 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좀 빨리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그 실손보험은 기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 실손보험만큼은 꼭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손보험조차 없다면 나중에 아팠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5세대 출시 전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검색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5세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30%에서 50% 정도 좀 저렴하게 출시된다고 하니까 초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 젊고 건강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게 5세대 가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4세대 보험에 서둘러 가입한다고 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는 또다시 5세대 또는 그 이후 상품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또 따라서 좀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두고 또 비판도 많았던 터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 1, 2세대 가입자가 전환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보장의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예전에 가입한 표준화 이전 상품, 그러니까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3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또 3세대 실손보험보다는 2세대, 2세대보다는 표준화 약간 적용이 안 된 1세대 실손보험이 보장도 더 크고 보험 사고 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보장 축소 등이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체 보험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쇼핑과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보험은
나이가 들면 보험료율이 크게 올라가는데 네. 5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 빈도가 낮으면 보험료가 크게 뛰지 않고 줄어들고요. 그리고 건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이죠.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줄여서 다른 데 투자한다면 큰 목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은 그 선택형 특약 구조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보장은 제외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 네. 물론 이 경우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평소 건강에 자신 없는 경우에는 특히 세분화된 비급여 특약 구조로 이런저런 특약을 추가하다 보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전체적인 보장이 기존 세대보다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1세대 실손보험에선 보상이 불가능했던 항문, 피부, 치매, 불임, 비만 등의 치료가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에 해당하면 일부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5세대 실손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임신, 출산을 급여 의료비로 신설할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요. 가장 먼저 좀 챙겨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순간 바로 실행하라. 지금 바로 움직여라. 네. 네. 그래서 실손보험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보험 특성상 보험료도 저렴하고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단순히 보험료만 보지 말고 보장 범위와 가입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네. MG 손해보험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지급 여력과 안전성 등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지만 의외로 회사 단체 보험 등으로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서 보험료를 이중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 보험을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 꼭 필요한 세대가 의료비 지출이 많고 이제 잦은 고령자인데요. 네. 이때는 보험료 부담도 크고 실손보험도 제일 비싼 상태이기에 새로 바뀌는 실손보험과 잘 비교해보고 갈아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에 대비한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기에 형편에 맞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은퇴 전에 이런 의료비 비용에 대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향후 유용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기에 더욱더 실손 의료비 보험이 필요한 직군이라고 생각하니 가입하는 분들은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되기에 초기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되기보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 가입자도 이런 보험료 인상 추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의 1, 2, 3, 4. 이하이의 1, 2, 3, 4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먼저 4984님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 중인 70대 분이시고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그 인생 선배님한테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기엔 좀 뭐하지만 그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70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하나씩 아파 오시기 때문에 조금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이 보험료에 대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생활비 지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일반 통신사의 상품을 쓰고 있다면 알뜰폰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 병원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이니까요. 네, 5941님 56세 남편이 1세대 역시나 실손보험 유지 중인데
천식으로 25년째 대학병원 다니고 최근 목 디스크 수술로 정형외과 다니고 또 공황장애로 약 복용 중입니다. 혈압약도 복용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5세대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1세대 시선보험을 유지하는 게 윗분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더 네. 유리하신데 네, 뭐 네. 여러 가지 보험료 때문에 갈아탈 거를 고민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현재 공황장애로 약 복용 중이라면 네. 보험 가입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남편분께서 천식으로 계속 대학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병원비가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5세대로 보험을 갈아타시더라도 네. 나중에 보험이 1년 단위 갱신이다 보니까 네. 5세대 보험도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자주 가시니까. 맞습니다. 더 네. 높기 때문에 그냥 죄송한데 1세대 보험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7097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분은 60대시고 2세대 보험인데 병원을 자주 가면 병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보험료 갱신할 때 더 많이 오르나요?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똑같은 질문인데 네네. 제가 역으로 7097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예. 대답에도 나왔는데 네네. 만약에 이분께서 2012년 네.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정기 보험이라면 네. 조금 낮겠죠. 5세대도 전환이 안 되니까. 근데 네네네. 만약에 2세대 후기 실손보험일 경우에는 예. 앞으로는 가입하신 보험에서도 나중에 5세대로 전환이 되어서 네.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보험이 2013년 기준 전인지 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7540님 허리 수술을 받은 경우에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실손보험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요즘은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더 높고 보상이 좀 낮는 대신에 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험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손보험 가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공황장애 약 복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신과 약이나 공황장애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566님 자기 부담금 10%짜리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처럼 이게 실비보험 처리할 때마다 계산이 돼서 횟수가 오르면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는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이 오늘 질문하고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기 부담금 10%라고 하면 2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또 2013년 기준을 잡고 정기보험인가 후기보험인가를 보시고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갱신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 청구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간으로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5월의 끝자락이더라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6월 그리고 짧게나마 현충일 연휴가 있는데 일찌감치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이 돌아가지 않고 뻥 뚫린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직진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먼저 가볼 곳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매력 덩어리죠. 김성균 배우가 연기했던 삼천포. 이 삼천포의 고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 드라마 속 시점에서 1년 뒤인 1995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을 해서 네. 사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삼천포시는 없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 삼천포란 지명은 굉장히 정겹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으로 바뀐 본격적으로 사천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 사천에 가면 남서쪽으로 서포면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비토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토끼와 거북,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네. 전설이 깃들어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예. 이 비토섬은 한자 날비 그리고 토끼 토 이렇게 써서 토끼가 날아오르는 섬이다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곳에는 그 토끼가 달을 보고 뛰어올랐다는 월등도를 비롯해서 토끼섬, 거북섬, 목섬 등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곳이 별주부전의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판소리 수군가에도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수군가.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을 새로 짓고 아하. 대연을 베풀제. 얼쑤. 바로 요겁니다. 예, 네. 예. 이 대목인데요. 네. 여기서 남해 광리왕은 남해 용왕을 말하고요. 네. 예, 비토섬과 월등도르의 지명이나 모양으로 별주부전의 배경을 삼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군가에도 나오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네. 이 비토섬에서 만나는 토끼와 거북의 전설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 토끼와 거북이 이 다시 육지로 나가는 때부터 상황이 아주 바뀌는데요. 네. 토끼가 월등도 앞바다에 딱 도착하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육지인 줄 알고 뛰어내립니다. 네. 그런데 달빛에 반사된 월등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물 위였어요. 그래.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토끼가 바다에 빠져 죽었고요. 아이고. 예, 그림자인 줄 알고 딱 뛰었는데 네. 바다에 뛰어 죽었고요. 그리고 또 토끼의 간을 얻지 못한 거북도 용왕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엔 노심초사하다가 죽고 맙니다. 거북도 죽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예. 이 토끼의 아내는 또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또 죽습니다. 너무 이거 충격적인데요. 네.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데요. 예. 일단 현재는 토끼가 달을 보고 뛰어오른 곳은 월등도가 됐고, 네. 예, 월등도 주변에 토끼와 거북, 또 토끼 아내가 죽어서 변한 토끼섬, 그리고 거북섬, 목섬이 전설을 증언하듯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알고 있던 별주부전하고는 많이 느낌이 달라서 좀 비극적인데. 네. 그래도 비토섬 여행은 비극 아니고 희극이겠죠? 네. 그럼요. 네. 희극으로 해야죠. 예. 여행은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비토섬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곤양 나들목에서 남쪽으로 서포면 소재지를 지나면 비토교와 거북교를 건너서 비토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토교는 1992년에 개통한 연륙교인데요.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삼천포항으로 배편이 운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개통하면서 차로 사천과 삼천포를 오갔다고 하네요. 자, 먼저 월등도로 가보면요. 이 월등도 입구는 하복마을인데요. 토끼와 거북 조형물과 비토섬의 전설을 새긴 안내판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월등도는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2번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리 물때를 알고 가면 굉장히 좋겠죠. 썰물이 되면 월등도를 사이에 둔 바다는 거대한 갯벌로 변하는데요. 바지락, 굴을 캐는 풍경이랑 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월등도에는 토끼섬 입구까지 그 도로와 해안 산책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 바다 쪽으로 토끼섬과 거북섬이 솟아 있고 이 사천만 바다 건너편으로 사천의 진산이라고 하는 와룡산이 보입니다. 아니 월등도에 가면은 이 바다 갈라짐 현상도 볼 수 있고 뭐 토끼섬, 거북섬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가족 단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갯벌 체험도 하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월등도에 딱 가시면 갯벌 체험하는 이들을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뭐 갯벌만 가면 정신없이 손을 뻗는 모습. 저 또한 그랬지만 내밀기 바쁩니다. 월등도 가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고 이 비토섬에는요. 비토 해양 낚시공원이랑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이 있습니다. 벼락도에 자리한 비토 해양 낚시공원은 그 밀밥
그 호남 밀밥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건전한 낚시 문화를 추구하는 유료 낚시터입니다. 네. 또 200m가 넘는 해상 보행교를 건너면 매표소를 지나서 왼쪽으로 300m 남짓한 해안 산책로, 또 부양식 낚시장교 2곳, 해상 펜션 4동 등이 있습니다. 네. 해안 산책로에서는 사천만을 빠져나가는 너른 바다랑 각산, 또 삼천포 대교, 창선대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혹시 차박이나 자동차를 끌고 네네네. 이렇게 캠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차박 정도 해봤습니다. 해보신 적 네. 있구나. 네. 아무래도 그 자동차를 벗어나면 좀 번거로운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네. 해서 네네. 가벼운 쪽을 택했죠.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더 즐겨야 하는 그런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인데요. 네. 자연주의 캠핑을 추구해요. 그래서 캠핑장 안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마음껏 뛰어놀기도 좋고요. 네. 주차장에서 캠핑장까지 카트로 짐을 날라야 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책 삼아서 쭉 둘러보는 그런 기분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일반 캠핑 데크와 글램핑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네, 네. 캠핑장 이름이 좀 독특해요. 토끼, 자라, 용왕, 용궁 이렇게 별주부전을 떠올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역시나. 네. 특히 용왕 캠핑장은 대가족이나 여러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글램핑장인데요. 뭐 냉난방 시설은 당연하고요. 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습니다. 예, 네. 또 토끼 캠핑장에는 토끼와 거북, 물고기 형상을 한 스토리하우스도 있고요. 또 아담하고 깔끔해서 이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용왕 캠핑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캠핑 가면 아무래도 조금 뭐 화장실 사용이나 샤워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캠핑 초보인 저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하시면 캠핑의 네.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저같이 저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6가족의 대가족 일원인데요. 네네네네. 이 3대 여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은 또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갯벌이 펼쳐진 해안가랑도 가까워서 아이들이랑 놀기에도 참 좋고 또 빛공해가 없어요. 그래서 네.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아주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이 사천만 바다와 각산, 삼천포 대교, 또 남해군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나오고요. 네.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너른 갯벌을 끼고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가 쫙 펼쳐집니다.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은 자매도시 주민들한테 20% 할인을 해주거든요.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항주시, 용인시, 그리고 경북 의령군 거주자는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자매도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정읍, 남양주, 용인, 의령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사천의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가시면 꼭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 가면 또 꼭 봐야 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 사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사천 바다 케이블카입니다. 그렇죠. 네. 섬과 바다, 산을 잇는 특별한 케이블카인데 이 총 3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삼천포 대교 입구에 있는 대방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초양 정류장까지는 바다 구간이고요. 또 대방 정류장에서 각산 정류장까지는 산 구간입니다. 케이블카는 대방, 초양, 대방, 각산, 대방 정류장 순서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요. 선로 길이가 한 2.43km 정도, 왕복으로 하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캐비는 4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5대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이거든요. 바닥과 측면이 이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투명한 부분이 아주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느 해상 케이블카보다 스릴감이 조금 더 넘친다 할 수 있습니다. 각산 정류장에서 2층으로 나가면 각산 전망대로 오르는 길이 나오는데요. 가파른 나무 계단을 잠깐 오르면 삼천포대교와 초양대교, 또 늑도대교, 창선대교 등 이 창성도와 남해도를 잇는 다리에 그 향연이 아주 쫙 펼쳐지고요. 그 남해 금산과 망운산이 바다 위로 볼록하게 보이고 또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한라해상 국립공원의 그 비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예. 또 대방진구랑도 가봐야 하는데 이 대방진구랑은 고려시대에 설치한 군항시설입니다. 네. 지금의 모습은 1820년경에 완공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수군 기지로 활용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네. 원형으로 길게 이어진 구랑을 따라가면요.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 오래된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 특히 계단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7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합니다. 네. 나뭇잎이 무성해지면 이 대방진구랑의 물빛도 좀 많이 그윽해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굉장히 그윽해진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도 꼭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 대방진구랑에서 약 5km 거리에는 남일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거대한 코끼리가 바닷물을 들이켜는 듯 보이는 코끼리 바위로 유명하고요. 네. 해변 위쪽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코끼리 바위까지 산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코끼리 바위 전경을 담기에 아주 좋습니다. 사천에 진짜 재밌는 곳이 많고 저는 케이블카가 조금 관심이 가는데 이 바닥이 투명한 케이블카 좀 무섭지 않을까 싶은데 잘들 타시나요? 사실 무섭기보다 조금 좀 짜릿한 느낌이 더 센데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신나하더라고요. 네.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아래 풍경 보는 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그냥 케이블카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임진왜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사천에 있습니다. 네. 이 사천 선진리 외성이랑 이 조명 군총인데요. 네. 사천 선진리 외성은 돌을 비스듬하게 쌓은 외성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네. 성벽과 성문을 복원을 했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천수각 터가 남아 있고 또 선진리 외성 안에는 1592년 5월 29일에 이수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왜군의 함선 12척을 유인해서 모두 격침한 이충무공 사천해전 전승 승첩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이 사천해전은 거북선이 처음 등장한 해전으로 의미가 큰 그런 전쟁이죠. 네. 또 사천 조명군총은요. 임진왜란의 비극이 좀 서린 곳입니다. 네. 선진리 외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네. 군영 내부에 갑자기 거대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연이어서 왜군에 또 기습을 받게 되고요. 네. 결국 크게 패하는데 왜군이 전사자의 귀와 코를 베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네. 선진리 외성 밖에 또 시신을 집단으로 매장한 것이 지금의 조명군총입니다. 아이고, 네. 이 밖에도 이 항공우주박물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항공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 야외 전시장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C-54 스카이마스터, 또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B-29 중폭격기, 또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C-124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또 2차 세계대전부터 항공기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항공기 20대가 넘는 그 항공기를 전시 중이고요. 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강철비 촬영에 쓰인 C-123K 수리온도 있습니다. 예. 전시관은 자유수호관과 항공우주관으로 나뉘는데요. 에비에이션 센터 1층 항공산업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다목적 전투기가 있는데요. FA-50의 조종석에도 앉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또 사천여행 마무리로 보면요. 대미는 실안 해안도로인데요. 이 모춘공원을 지나서 도로가 시작하는데 이 도로는 사천만 해안을 따라서 삼천교 대교까지 6km 남짓 이어지는데요. 야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황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지는 그 일몰을 꼭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천 여행 이렇게 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사천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좀 안 되게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네. 이 진주와 함안, 창원 지나는 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고성과 통영, 거제를 지나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길을 추천하는데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길은 내륙이라서 그냥 일반 도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길은 거의 바다를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냐 물어보신다면 부산 가덕도입니다. 네. 고성, 통영, 거제를 지나서 맞습니다. 네. 이 가덕도는 부산 서남단 끝에 위치한 곳인데 이 가덕도의 서쪽은 거제도고요. 가덕 해저터널, 거가대교가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부산 시내에서 가덕도를 지나 거제도까지 차로 오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덕도 여행은 외양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외양포는 러일 전쟁 당시 일제가 민가 64호에 살던 이 주민을 퇴거시켰거든요. 네. 그 뒤에 군사 기지로 쓴 마을입니다. 광복 후에는 군사 보호구역이라 이 개발이 불가했는데요. 이 덕분에 당시 흔적이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마을 초입에 대양낚시 앞 그 삼거리 이정표에 포진지, 화약고, 병사, 사령관실 등 당시 흔적을 잘 가리키고 있고요. 네. 대양낚시 역시 20세기 초에 헌병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삼거리에서 가덕 해안로 쪽은 이 병사와 사령관실이 있었고요. 그 형태가 아주 긴 세월을 보여줍니다. 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지붕 모양이 다르거든요. 한 지붕 아래에 굉장히 좀 많은 가구가 살았기 때문인데요. 광복 후에 이주민이 옛 건물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군사 시설로 쓰일 정도로 큰 건물이라 한 집에 몇 가구가 입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포진지도 남아 있는데요. 대양낚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옵니다. 관광 안내소와 옛 화장실터가 진입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뭐 진지에는 2개씩 짝을 이룬 280mm 유탄포와 또 탄압고 뭐 포진지가 있으니까 네.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천 여행과 또 가덕도까지 함께했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